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7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불금, 금요일 방송입니다. 금요일 방송이다 보니까 여기 스튜디오가 제 이 오른쪽 이쪽으로 보면 완전히 오픈 스튜디오거든요. 그래서 통유리로 이렇게 당이 들여다 보이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 엄청 많으신데 다 이렇게 쳐다보고 가시네요. 가끔씩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제 사진 찍고 가시고 아니면은 외국인 분들이 이제 특히 여성분들 단체 관광 오신 분들이 지나가시다가 단체로 손 들고 가시는 분도 계신데 방송 중에 딱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갑자기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오늘은 특히 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오픈 스튜디오가 그런 뭐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네요. 혹시 뭐 외국인들도 많이 보이시고 한국에 들어오신 인바운드 외국인들 많다는 게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 DH 현대백화점이 또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확실히 이제 좀 체감이 됩니다. 확실히 외국인이 많이 오신다는 거. 네, 최진웅님 부장님을 봅니다. ICU 저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 또 많기 때문에 정신없이 또 한번 진행을 또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 동향부터 볼까요? 코스피는 28.7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수로 출발했고요. 기관은 코스피 200은 매수하고 선물은 매도 출발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소부장 상승 출발한 가운데 은행, 증권, 보험과 지주사 그리고 자동차 부품, 종유와 건설, 조선 음식료, 화장품, 음원, 음반 등 강세 출발 보였는데요. 그 외에도 원격 진료나 액침 냉각, 웹툰, 우주항공, 의료웨이, 전선, 종합상사, 유리기판 등의 테마군들도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과 함께 전일 ECB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글로벌 주요 은행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된 것이 개장 초반 강세 요인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금리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에 외국인들이 자금이 유입됐고요. 현선물 다 들어왔죠. 오전 기준 현물은 1,600억, 선물은 5,800계약 이상 순매수가 외국인들이 오늘 들어온 하루였습니다. ECB는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크게 개선되었고 통화 긴축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까지 했고요. 현충일로 휴장이었던 6일 미국 시장을 견인한 ADP 민간 고용 지표 등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들이 다소 좀 노동시장 냉각을 시사하면서 시장은 임금 증가세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무게감이 실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유로 시스템 관련해서 첫 번째 매크로 지표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프레드라는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첫 번째 자료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은 자, 푸른색 실선이 Federal Funds Target Range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 쪽의 금리 쪽의 흐름을 나타낸 거고요. 이 아래쪽에 오렌지 색깔 실선이 이제 ECB 쪽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로 시스템 출범 이후에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를 제외하면 ECB 정책금리 의사결정은 항상 패드를 후행해 왔죠. 이 선을 보시면 항상 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 패드가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ECB가 갑자기 금리 인하를 먼저 해버렸어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소 좀 이례적으로 ECB가 먼저 패드에 앞서서 금리 인하를 했다. 볼 수도 있고요. 뭐 캐나다나 뭐 다른 쪽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변수가 있고 이게 또 ECB가 패드의 금리 인하를 또 끌고 내려갈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격차가 더 커졌잖아요. 지금 보면은 파란색과 오렌지 색깔 격차가 있는데 이게 금리를 ECB가 내려버렸으니까 미국과 ECB, 유로존의 금리가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다음 표 보여드리면 환율입니다. 유로 달러인데요. 유로 달러 환율 관련된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인데 보여드리면 오히려 유로 달러가 또 뛰어버렸어요. 위쪽으로 팍 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ECB가 금리 인하를 해버렸는데 유로 달러 부분들이 위로 팍 치솟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로가 강세였죠. 그러면은 미국도 곧 금리 인하를 따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환율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흐름들이 어쨌든 시장에 나타난 걸로 환율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초 상승 출발 국내 시장은 보였지만은 동해 석유 매장 분석 관련된 액트 주요
전 대표죠, 전 대표. 예, 지금은 현재 대표가 아닙니다. 전 대표의 기자회견 후에 관련주 세론의 상승폭이 축소됐고요. 다만 SK 하이닉스가 애플을 꺾고 시총 2위 등극했던 엔비디아 영향이 있었죠. 엔비디아는 물론 이제 어제는 조금 빠졌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에 SK 하이닉스가 4% 넘는 상승에 보이면서 결국은 지수 상승 견인을 했고요. 삼양식품도 캐펙스 확대 소식에 신고가 재차 경신했고, 우양 역시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음식료 업종 강세 지속됐습니다. 차익 실현에 최근 주가가 약세였던 밸류업 내 금융주도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는 흐름이고요. 업종 순환매가 나타났다 볼 수 있겠죠. 코스닥은 외국인 수급이 연일 지속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했고요. 장중 860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유입의 대형주 강세였고, 특히 알테오젠이 아스코에서 SC제형 부각되면서 장중 한때 시총 2위까지 올라갔고요. 또한 미국발 반도체 훈풍에 PSK 홀딩스 등 AI 반도체 소부장도 동반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했습니다. 그 외에도 EU가 중국 전기차 상계 관세 부과 예정의 2차 전지 강세였고요. 그 다음에 기자회견 이후에 관련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동해 유전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은 유로 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차보다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약화로 달러 지수 하락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을 했고요. 업종별로는 금융업, 의료정밀, 음식료품 상승세를 보였고, 반면 전기가스업, 비금속 광물, 종이, 목재는 약세였고요. 전기가스 업종 금일 동해유전 탐사업체인 액트지오사의 기자회견이 있었지만은 내용 확인 후에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대성에너지, SK가스 등의 약세였습니다. 이 바이오, 생명과학 테마라든지 알테오젠, 휴젤, 펩트론 등 강세였고요. 지난 금요일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서 개최된 KBTP 2024 행사 이후에 강세가 나타났고요. 엔비디아 5일 상승세 반영되면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코스닥은 업종별로는 금융과 비금속, 일반전기전자 강세였고, 섬유의복과 건설주는 약세였고요. CME 패드워치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올해 한 1, 2회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 중이지만은 차주에 FOMC에서 발표될 점도표가 시장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킬지가 관건인데, 반면 오늘 밤 발표될 미국 정부 고용지표를 또 기다리면서 시장은 관망사가 일부 유지됐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야기되면서 시장이 이제 거래소가 그래도 꽤 올라왔죠. 상당히 그래도 SK 하이닉스라든지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주가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꽤 힘이 또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매크로 지표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 보여드리면 미국 쪽의 구인율입니다. 구인율. 예, 구인율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약 한 4%대에서 5%대 그 사이거든요. 이 점선이 뭘 의미하냐면 구인율이 이게 이번에 4.8% 정도 나왔는데요. 팬데믹 이전 고점이었던 2018년 수준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구인율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이 부분들이 과거에 팬데믹 이전 고점인 정도 4.8 이 정도까지 지금 구인율이 내려온 거고요. 그전에는 구인율이 거의 7, 8%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구인율이 내려왔다. 그렇게 보이는 거고. 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실업자 수 대비 구인 건수거든요. 구인 건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실업자가 됐을 때 얼마 정도 이제 회사를 구할 수 있느냐 이 건인데요. 이 보시면은 구인 건수가 약 한 1.2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을 잃어버리면 한 1.24개 정도가 이제 새로운 잡이 있는 거죠. 과거에 이게 2개가 넘었었어요. 2배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잡을 잃어버리면 2군데 이상 갈 때가 있다 이랬는데 지금 1.24배까지 빠졌죠. 이것도 실업 관련된 구인과 실업 배수가 1.24배는 2018년, 2019년 평균 1.2배 거의 근접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직자 관련된 고용시장이 완전히 뜨거웠던 게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구직자 이동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경기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좀 이렇게 하향 안정화, 고용시장이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리포트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5월의 고용지표 이야기인데요. 오늘 발표될 고용지표가 최근 지표들의 흐름에 맞추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소 완화된 노동시장을 보여줄 거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고용시장을 핫하게 만든 분야가 레저 쪽이죠. 서비스업, 그리고 접객업, 그리고 교육,
건강 서비스 분야인데 이쪽에 소위 좀 뒤늦은 캐치업 효과가 슬슬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표부터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지표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슬로우다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몇 달 동안 일자리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면서 완화될 거로 보는 거죠. 뜨겁지 않게 될 거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 성장 둔화가 경기 약세를 반영하는 것이냐, 뭐 이런 것은 결국은 이런 둔화를 팬데믹 이후에 고용의 정상화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노동시장의 전통적인 경기 사이클 약세 징후로 봐야 되는지 이것인데요. 결국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이제 경기 침체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인 수는 감소하고 있고 고용 증가율은 완만해지고 있지만은 일자리 이탈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냉각되면서 더 나은 균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상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이렇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인플레 지표가 낮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할 방향으로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쪽. 근데 경기는 부러지는 게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주가도 부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는 비관론이 득세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5월 고용보고서 예상입니다. 이 통신 관련해서 이제 나온 예상인데, 비농업 취업자 수는 지금 이전이 175K인데 이번에 아마 예상은 180K 정도 될 것 같고, 실업률은 이전이 3.9%, 이번에 예상은 3.9% 똑같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YY 증가율도 이전에 3.9%, 이번에도 예상이 3.9% 똑같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 전월 대비로도 이전이 0.2%였는데 이번에는 예상이 0.3%, 전월 대비로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조금 올라갈 걸로 보이네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전에 62.7%, 이번에도 62.7%,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5월 고용보고서 예상은 아마 서프라이즈하게 되게 나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되는 정도로 나올 거고, 이전치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오늘 경제에 관련된 이코노미스트 리포트를 통해서 22의 두 번째 금리 인하가 7월을 건너뛰고 아마 9월에 회의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하나증권에서는 22의 연내 금리 인하가 4차례, 예, 4차례 엄청나게 많습니다. 9월, 이제 두 번째 금리 인하가 9월에 진행되면서 6월과 9월, 10월과 12월, 22가 연내 4차례에 걸쳐서 100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하나증권에서는 유지를 했습니다. 자, 22가 이렇게 내리면 페드가 안 내릴 수 있을까요? 예,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금리 인하는 또 아직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리가 그러면 내리는데 그럼 경기가 안 좋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오는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6%로 재차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확 낮췄잖아요. 확 낮췄는데 4% 이상 가던 이야기를 확 낮췄어요. 근데 이게 1.8%까지 낮췄는데 이걸 다시 2.6% 재차 상향 조정했습니다. 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자료에 신뢰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기가 부러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크로 지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말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경기는 그런대로 부러지지는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 지표 같은 경우는 슬로우 다운 하면서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다는 느낌에서는 그렇게 글쎄요 골디락스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제노님, ECB가 4번? 너무 빠른데,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ECB 쪽은 한 번 시작한 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증권사마다 이 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전히 오늘 SK 하이닉스 워낙 강했고 소부장들 급등했죠. 예, 반도체 소부장까지 좋았는데, 엔비디아가 지난 5일입니다. 5일 날에는 엔비디아가 5.16% 주가가 올랐고요. 액면 분할 호재로 올랐죠. 예, 지난번에 아마 역사적인 자료를 한번 가져와서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액면 분할을 했을 때는 주가가 시장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하면서 주가가 오르더라. 미국 시장에서. 그런 것들 제가 자료를 한번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어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이어갔었고요. 5일입니다. 5일. 그리고 시총 2위 자리까지 5일 날은 등극을 했죠. 예, 다시 한번 어제 새벽에는 이제 빠지면서, 오늘 새벽에 빠지면서 3위까지 다시 내려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셋증권 첫 번째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띄워주시면 시총 3조 달러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이 보시면은 요 시땅, 이 스타트가 언제 되냐면 1조 달러 시작입니다. 1조 달러. 예.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가
1조 달러를 찍고 1조 달러부터 3조 달러까지 간 시간인데, 자, 엔비디아 얼마입니까? 1년 걸렸어요. 1년. 1조 달러에서 3조 달러 간 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1조 달러에서 3조 달러 간 게 3년 8개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조 달러에서 3조 달러 간 게 4년 7개월 걸렸습니다. 예, 그만큼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간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는 7일입니다. 장 마감 후에 10분의 1 액면 분할 시행하고요. 지난 2일 대만에서 열린 테크 엑스포 컴퓨텍스 2024 개막 전날 차세대 GPU죠. 루빈을 공개해서 이게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제품 성능과 수익 파이프라인, 점유율, 개발자 지원 등에서 경쟁사를 여러 해 앞서고 있다고 하면서 주가가 목표 타겟 1,500달러까지 타겟 프라이스를 일단 제시를 했죠. 근데 이제 6일날 현재 시간이죠. 오늘 새벽이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18% 다시 시가총액 3위로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만에서 TSMC 회장 등 대만 IT 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서 AI와 반도체 분야 협업 방안 논의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아마 SK 하이닉스가 HBM4부터 성능 향상을 위해서 베이스 다이 생산에 TSMC 로직 선단 공정을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를 바탕으로 25년부터 HBM4를 양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한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HBM과 TSMC가 코어스 기술 결합도 최적화하면서 HBM 관련 고객들이 요청해도 공동 대응한다, 이렇게 공동 전선을 아직 강화시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고요. 또 하나 지금 ECB가 어쨌든 기준금리를 2019년 이후로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IT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글로벌 반도체 업종에 관련된 P라든지 그 다음에 ROE, PB 이런 걸 보이는데, 자,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엔비디아가 아주 오른쪽 위에 구석에 있죠. 예. 저 세상에 있는 주가가 저기 있고요.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빨갛게 점선이 나와 있습니다. 네, P가 이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 보시면은 ROE하고 PBR인데, 보시면은 삼성전자 아래쪽에 빨갛게 그려져 있고, 하이닉스가 좀 더 우측으로 조금 더 위쪽에 있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거고요. 다른 종목들, TSMC라든지 온세미, 그 다음에 퀄컴,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NXP, 미디어텍, 이런 종목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국내 회사들이 상당히 좀 낮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저평가 국면이 아직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엔비디아의 지위가 어떠냐? 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탑3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엔비디아 시총과 글로벌 주요국 시총 비교인데요. 자, 엔비디아 관련된 탑3와 매그니피선트 7 합산 시총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 보시면은 S&P 500 중에 탑 7이 20%나 차지하고 있고 7개 회사들은 32%까지 거의 7개가 끌고 가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보세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인데, 자, 엔비디아가 최근에 올라오면서 이미 독일 2조 5천억 달러, 2조 5천 달러, 예, 그렇죠. 그 정도죠. 2조 5천억 달러. 대만이 2조 3천억 달러, 한국이 1조 8천억 달러 시가총액을 상회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추세라고 한다면 영국과 프랑스 시가총액도 추월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엔비디아 하나의 시총과 글로벌 주요국 전체 시총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엄청난 회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엔비디아가 정말 최근에 대단한 회사로 성장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언블레이저 리서치 쪽에서 아마 모건 스탠리 자료인 것 같은데요. 메모리 관련해서 AI 드리븐 슈퍼 사이클이라는 이제 리포트를 좀 소개를 하면서 SK 하이닉스의 타겟 프라이스를 지금 27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모건 스탠리가 아마 상향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반도체 산업을 혁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결국은 슈퍼 사이클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26년까지 새로운 팹이나 대규모 웨이프가 공급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HBM 수요가 전체 디램 웨이프 공급의 20% 이상을 흡수할 거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가격 지속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욱더 강력한 가격 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HBM의 모든 사람이 수익을 창출할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분명 자신만의 리그에 속해 있고 25년에도 최고의 성장률과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SK 하이닉스를 본다는 거고요. 결국은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점유율 상승 여력이 있을 거로 예상하는데,
결국은 지금 HBM3 관련된 믹스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가격은 하반기 범용 메모리 제품의 가격이 매분기 두 자릿수 인상한다. 이게 범용 메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가격 인상이 되고 있는데 쇼티지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에는 HBM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D램과 서버 D램과 그다음에 QLC SSD가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있고 컨센서스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QLC SSD 이야기 들었죠. 특히 이제 이 SSD 이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SSD인데 이게 삼성전자가 제일 지금 높게 가고 있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잘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가 삼성전자가 당연히 이제 좋겠지만은 뭐 한솔케미칼이나 TSK 뭐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TCK였나 KS텍이었나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한솔케미칼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 관련해서 지금 QLC ESSD 이 부분에 대한 수혜주로서 키움증권 자료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올해와 내년의 EPS 전망치가 약 24%에서 82%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는 최근 컨센서스보다 약 54% 가까이도 높은 수준까지 상향 조정이 다시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거고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밸류가 높은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건스탠리가 지금 밸류에이션 여전히 높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보수적일 때 주식은 일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이것이 SK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선정한 근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3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가. 자, 그리고 오늘 PSK 홀딩스가 주가 급등했는데 역시 삼성증권에서 이 관련된 급등 배경을 했는데요. 역시 이제 엔비디아와 AMD에서 AI GPU 관련된 신제품 출시 주의가 1년으로 단축시켰다.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GPU 신제품에서 부각된 특징이 HBM의 탑재량이 급증한다는 건데 이건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루빈과 루빈 울트라에서는 HBM 채용량이 각각 384GB와 768GB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원래 H200 같은 경우는 141GB 그리고 B100은 192GB, B200은 288GB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빈 같은 경우는 384GB 그리고 루빈 울트라는 HBM 채용량이 768GB로 늘어납니다. 관련해서 HBM 관련 주가 강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마 핵심 포인트는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HBM 3사 모두 익스포저, 그러니까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HBM 3사향 모두,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 모두의 PSK 홀딩스가 이제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매출 관련해서. 그래서 주력 고객사의 HBM 증설 투자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디스큐움, 그 다음에 이제 리플로우 장비 기반의 HBM 설비 투자 확대 수혜 강도가 더 커질 수 있다 평가를 했고요. 디스큐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내년 상반기에 HBM4 샘플이 나오고 내년 4분기에는 양산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 전송 통로인 IO의 수가 HBM3E 이게 1024개인데 이거 대비 2배가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보면 뭘 말하냐면 제한된 공간 내에서 뭐죠? 구멍을 더 촘촘하게 많이 뚫어야 되죠. 더 많이 뚫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구멍을 뚫고 나온 찌꺼기가 더 많아지고 이를 제거하는 공정, 그러니까 디스큐움 이게 이제 스텝 수가 더 추가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HBM용 디스큐움 시장 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변화의 수혜 이런 것들이 온전히 PSK 홀딩스가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 경쟁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수율 확보에 용이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외 HBM 제조사들이 리핏 오더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혜자가 주력 고객사 등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PSK 홀딩스가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삼성증권에서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인데요. 이 루팡이라는 플랫폼에서 오늘 이야기가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를 보신 것 같은데 자 BOA가 AI 소프트웨어 시장이 2022년 대비 153% 증가한 9,440억 달러로 27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AI 피처 소프트웨어가 AI 기능이 도입되기 전에 이미 개발되고 생산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포함하는 건데 역시 AI 코어 소프트웨어는 AI 기능을 핵심 기능으로 당연히 사용하는데 개발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포함하고 AI 기능이 제거되면서 AI 코어 소프트웨어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시장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 대비 153%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미래셋증권에서 자료를 이제 언급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AI 개발 속도가 AI 칩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학습시킬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추세라면 2028년까지 인간이 생성했던 데이터의 대부분을 학습에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거의 끝난다는 거예요. 28년까지 가면 인간이 생성한 데이터의 대부분 학습이 현재 추세라면 28년도에 데이터 학습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인공 데이터를 생성해서 활용하는 등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좀 더 나가 보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 AI가 자체적인 생각을 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제 인간을 공격한다 뭐 이런 영화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울 거 다 배웠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지능을 가지면서 이렇게 인간에다 공격하는 뭐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런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학습 속도가 좀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오늘 신영증권에서 이제 이 기사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이 AI 반독점 조사 착수했다 이야기 나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앱 오픈 AI 관련해서 이제 약간 정부의 태클이 들어오는 거죠. 이 반독점 조사 뉴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시간에 걸려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격하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크게 주가가 막 급락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좀 모니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좀 우려하는 모습도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도 있지만 규제 앞에 장사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흥증권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면서 따라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미국 정부가 AI 반독점 조사 착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 이런 모멘텀으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반독점 심사를 피하기 위한 것인지 뭐냐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스타트업 인플렉션 AI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정부의 반독점 심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3월 인플렉션 AI 공동 창업자를 AI 사업 책임자로 임명하고 이 업체 직원 70명 대부분을 영입한 거죠. 그러니까 인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인수한 게 아니고 그냥 회사 뭐 직원들을 그냥 영입해버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로 또 임명하고 그다음에 영입해버린 거죠. 이와 함께 이 업체 기술 재판매 라이선스 비용 일부로 6억 5천만 달러 가량을 또 지불하는데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반도체 관련된 반독점 심사를 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니냐, 편법이 아니냐 이런 조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오늘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메리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상반기 글로벌 의약품 관련된 시장 침투율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모았던 HLB 그리고 최근에 핫한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관련해 가지고 역시 주가 상승을 받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개별 모멘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밝혔죠. 결국 항암제 시장에서 여전히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것이 ADC, 그 다음에 이중항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ADC는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항암제와 병용요법을 임상 진행 중에 있는데 여전히 높은 여러 가지 부담이 좀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단점이 좀 일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향후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을 전망한다. 이렇게 봤고 이중항체는 21년도부터 매년 신약이 여러 개 등재될 만큼 임상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 상황이다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미국의 바이오 보안법 주목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초당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빠르면 연말에 대통령 서명까지 나올 수 있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2032년까지 우시 기업과의 계약을 종료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국내 CDMO 관련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오늘은 삼성바이오는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이야기를 메리츠증권이 리포트를 냈고요. 또 이제 바이오 주가 각종 이슈라든지 고금리 이슈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 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역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환경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항암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프로젠, 알테오젠 뭐 등등 이수앱지스, 바이넥스, 인펜티지랩, 펩트론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죠. 자, 그래서 메리츠증권의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올해 하반기 제약바이오 임상 발표 일정입니다. 보시면 유한양행 최근에 오스코텍과 더불어서 유한양행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렉나자 FDA 승인, 신약 승인 관련해서 이런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마리포사에 관련된 전체 생존 데이터 공개까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 녹십자, 뭐 동아ST, 셀트리온, HK이노엔, 알테오젠, 리카켄바이오, LBA바이오, 큐로셀 이런 종목들에 대한 하반기
임상 발표 일정을 참고하시면서 이런 종목도 모멘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무지개님, 긴 시간 목 아프실 때 우리 봤군요. 예, 목 안 아픕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적응이 됐어요. 예, 방송이 다 된 것 같아요. 좀 피비인데, 예. 어쨌든, 예, 최근에 적응돼서 목이 안 아픕니다. 근데 약간 허스키해졌어요. 약간, 예. 과거에는 조성모였다면 지금은 임재범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일부 이제 뭐 금융사라든지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지난 5일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 제약 분야 전시회인 바이오 USA 2024에서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행사에서 인베스트 서울과 함께 200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외국 기업의 코스닥 성장 과정을 안내하는 한편 서울시 진출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다고 알려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사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2025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계획 항목을 신설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코스피 상장법인 가운데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인 기업이 매년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매 의무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이사회 참여 여부, 이사회 주요 논의 내용들을 공시하도록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요. 함께 밸류업 관련된 소통 일자, 대상, 소통 채널, 소통 과정의 임원 참여 여부 등도 함께 기재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일부 금융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주사 이런 것들도 조금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이 보인 거고요. 뭐 지주사는 뭐 최근에 역시 이제 SK가 가장 핫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슈가 좀 있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저 PBR 관련주는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영재님 예전엔 옥구슬이었는데 제 목소리가요? 네, 옥구슬이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예. 한국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올해 4월 기준 미국이 수입하는 화장품 중에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장품 비중이 전월 대비 2%포인트 증가한 22% 기록했다 밝혔습니다. 자, 자료를 좀 띄워주실까요? 역대 최고 같은데요, 이게. 보시면은 수입 물량과 점유율 기준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 수준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게 미국의 화장품 수입 중에 한국 점유율입니다. 보시면 역대 최고치입니다. 계속 올라오죠. 예, 그리고 미국의 화장품 수입국 중 한국이 다시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죠. 긍정적인 부분이 4월 미국이 수입한 화장품 물량은 전월과 유사했는데 한국으로부터 수입 화장품 물량이 9.9% 증가했다 언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월에 미국이 100이라는 물량을 전월에 수입을 했다면 이번에 나타난 이 4월 달에 관련된 미국이 수입한 게 똑같이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3월에 100을 수입하고 4월에 100을 수입한 건 똑같은 건데 그 가운데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게 화장품 물량이 9.9% 거의 10%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 쪽에 다른 쪽이 빠지고 한국이 10%나 급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거기에는 스킨케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케어 제품 요즘 핫한 것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엘프 뷰티나 뭐 이런 거 이야기했을 때 결국은 색조 쪽은 성장을 하고 색조 쪽이 마이너스 1% 역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 제품이 성장이 20% 이상 성장했다.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온라인을 아마존 중심으로 온라인의 성장이 미국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부 화장품 쪽이 좋아진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좀 빠진 이유가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갈 때도 됐고요. 그 다음에 수출주한테 불리한 게 뭐냐면 화요일 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 컨테이너 지수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달러 약세 가능성 이것 때문에 역시 이렇게 되면은 약간 비용이 증가한 거 아니야? 컨테이너 관련된 운임지수가 올라가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은 뭐 약세 보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대만 이슈 때문에 조금 이제 중국에서 약간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또 관련된 화장품도 조금 조정을 받았죠. 근데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런 것도 분명하다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미국이 수입하는 화장품 중에 한국 점유율 상승을 봤을 때는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 미국향 관련된 피크아웃을 논하기 좀 어렵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화장품 산업에서 한국 화장품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1%대 정도 되죠. 1%대. 그래서 점유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에 대한 그림들은 룸이 많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의 한국 점유율이 1%대입니다. 근데 과거에 한국이 중국을 굉장히 잘했을 때 중국 쪽에서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은
약 9%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점유율에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이 1%대니까 과거 중국을 비교해 보면 아직은 룸이 남아 있고 이게 3%만 가더라도 거의 두세 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 시장의 성장률은 피크아웃을 논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실리콘2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실리콘2가 목표 주가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해서 한번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료 보여드리면 유안타 증권입니다. 자, 경기 성남시 화장품 수출 월별 추이입니다. 첫 번째 자료 띄워주시면은 이게 22년, 23년, 24년인데 제일 아래쪽에 회색 부분이 22년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선이 23년 흐름이죠. 월별 추이입니다. 근데 제일 왼쪽 보세요. 제일 위에, 왼쪽 위에 보시면은 24년 4월까지 나와 있는데 와, 역대급이네요. 예, 월별 수출 금액이. 예, 그래서 실리콘2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이쪽은 실리콘2입니다. 이 지표가 나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탑10 브랜드별 매출 비중입니다. 조선미녀가 거의 20% 중반 정도 나와 있습니다. 왼쪽은 23년 브랜드별이고요. 오른쪽은 24년 1분기 브랜드별 매출 비중입니다. 조선미녀가 24%대, 25% 가까이 그 정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알엑스입니다. 코스알엑스. 코스알엑스가 작년 13.4%에서 올해 11%로 조금 줄었는데 아누아가 많이 올라왔죠. 아누아가. 아누아가 9.9%까지 올라왔네요. 아누아가. 뭐 그 외에도 쭉쭉쭉 올라온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아누아가 3%대였는데 올해는 아누아가 9.9%까지 매출 비중이 올라왔어요. 아누아가 약진이 눈에 보이죠? 아마존 쪽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믹순이라든지 일부 이제 종목들이 보이죠. 일부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브랜드를 보시면은 23년 대비 24년에 어디가 약진하고 있는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하루님 말씀처럼 이쁨의 수요가 많네. 이쁨의 수요는 끝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쁨에 대한 수요는 저도 마찬가지로 끝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실리콘2 지역별 매출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왼쪽에 21년, 22년, 23년, 24년 1Q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별 매출 비중이 지금 역시 미국이 1위였어요. 21년도. 그때도 증가율이 32% 정도였고요. 쭉쭉쭉 나와버리면 23년도부터 증가율이 152%로 급증합니다. 그리고 24년 1분기도 195% 급증하고 있네요. 그리고 국내가 21년도에 2위였는데 22년도에는 국내가 거의 제로 상태였고 24년도에 국내도 115% 그리고 24년 1분기에도 524%로 네덜란드가 치고 올라왔네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279%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이 보시면 올해 1분기에는 미국, 네덜란드, 그다음에 국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가 굉장히 많고요. 호주, 캄보디아, 러시아, 일본도 있는데 일본은 다 좀 주춤합니다. 실리콘2 지역별 매출이 주춤한데 역시 미국과 네덜란드, 유럽 쪽, 그다음에 일부 인도네시아나 그다음에 동남아 이쪽으로도 괜찮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안타 증권에서 실리콘2 관련된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했습니다. 뭐 최근에 실리콘2 관련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한국투자증권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안타 증권에서 오늘 6만 원의 목표 주가를 냈습니다. 목표 주가 6만 원은 목표 PER이 2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PER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만 원, 실리콘2 실적을 보면 충분히 감도 있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앨리스 정님, 나도 이쁨이 좋더라고요. 디어 안나님, 나만 바보야, 나만. 왜 바보죠? 이쁨에는 끝이 없어요. 이쁨을 추구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KB증권. 자, KB증권에서 자, 플랫폼 도입이 되고 플랫폼을 활용한 컨텐츠 확대가 되면서 역시 소비재 광고나 홍보 효과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K-팝, K-컨텐츠에 파생되는 소비재 수출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세요. KB증권 자료를 좀 띄워주십시오. 이 보시면은 역시 소비재 수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플랫폼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활용한 컨텐츠가 확대되고 여기에 따라서 K-컨텐츠, K-팝이 확대되면서 거기에 대한 파생되는 것이 역시 화장품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K푸드, 삼양식품이나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우양 이런 것들이 역시 파생되고 있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대일본 수출, 향수나 화장품도 역시 증가하고 있죠. 미국의 향수 화장품도 가운데 보시면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제일 밑에 보시면은 역시 라면이라든지 파스타, 우유
이런 것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 수출도 마찬가지고 올라가고 있다. 미국 수출이 특히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그레 같은 경우도 바나나 우유 아주 핫하다고 하네요. 외국인들 사이에. 그런 것도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런 흐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하나증권 표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미국의 화장품 수입 관련된 지표니까 요거는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시내 자료실에 자료를 좀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4월 화장품 수입액이 6억 3천만 달러인데요. 한국 화장품 수입 비중이 1위를 탈환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수입액이 프랑스를 제치고 일단 1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한국이 전월비로도 10% 증가했고요. 프랑스는 전월비 마이너스 11%입니다. 예, 프랑스가 빠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의 자료이니까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화장품 섹터 이야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앨리스정님, 나 오늘 빙그레 방긋했지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2차전지 쪽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2차전지가 강하게 올라왔고, 오늘 에코프로 그룹들이 상당히 좋았고, LNF도 괜찮았죠.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은, 유럽 집행위회가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4일, 그러니까 7월 4일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잠정 관세 부과할 예정이다.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1.68, 리비안도 2.53 주요 전기차 업체들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최근에 중국에 관련된 특정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시작할 9개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도 최근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의 전기차는 수요보다는 뭡니까? 자율주행으로 전기차의 포커스가 좀 바뀌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편 하나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당분간 GM 신차 효과 기대감에 기댄 오랜만에 단기 랠리 기회를 활용한 충분한 그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증권이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봤던 창구인데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는 GM의 신차 효과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랠리가 좀 있을 수 있다. 분석 보고서를 냈고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등 GM 체인 기업들 그리고 인터배터리 관련된 차세대 소재 기업들에 대한 상승 여력이 크다고 분석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5월에 일시 감소했던 양극재 수출 중량도 6월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코멘트를 했습니다. GM 이퀴녹스 35,000달러 모델 출시가 하반기에 또 예정되기 때문에 신차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브램, 특히 이제 에코프로 브램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된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수급적으로도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이 오늘도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최근에 흐름들은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5월달까지 보면, 자, 첫 번째 보면 NCM과 NCA 합산 양극재 수출 중량 추입니다. 중량. 자, 월간 기준으로 보면은 4월 대비 5월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중량은 마이너스 약간 좀 처졌죠. 근데 MOM을 봤을 때는 역성장했습니다. 10% 정도 역성장했죠. 양극재 수출 중량은 역성장입니다. 5월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NCM과 NCA 관련된 양극재 수출 단가입니다. 단가도 역시 이 킬로그램당 나오면서 단가는 거의 보합 플랫 수준이에요. 예, 단가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아직까지는 5월달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NCM과 NCA 양극재 수출액, 그러니까 단가와 중량을 하는 거죠. 수출액을 보면 4월 대비 5월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수출액이 MOM 전월비로는 마이너스권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 월비로도 마이너스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표만 놓고 보면 이게 소재 업종들 막 날아갈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죠. 근데 GM의 어떤 신차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6월에는 조금은 이게 성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차 모멘텀을 가지고 수출 중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6월에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단기 랠리 좀 지켜보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유안타 증권에서는 2차전지 바닥 신호 하반기까지 오버웨이트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포인트가 테슬라와 GM의 미국 배터리 공급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ESS의 수주 확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25년 주목받을 배터리는 또 삼원계 쪽으로 역시 모델 Y 주니퍼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 이런 픽업 트럭을 중심으로 3원계 배터리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내년에는 본다 하면서 이렇게 유안타 증권에서 2차전지 바닥 신호에 대한 오버웨이트 의견을 또 줬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표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미국의 BEV 판매 증가율 그리고 미국 내 테슬라 BEV 판매 증가율 등등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를 좀 띄워주세요. 이 보시면은 이게 색깔 보시면 가운데 짙은 색깔 보시면 미국 BEV 판매 증가율 이것도 지금 좀 빠지고 있죠.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권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는 증가율이 조금 슬로우 다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보시면 미국 내 테슬라 판매 증가율은 역성장하고 있죠. 마이너스권이에요.
그리고 미국 내 난 테슬라 BEV 판매 증가율도 좀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이렇게 약간 슬로우 다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좋아진다 보긴 조금 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재밌는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밀세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 차가 비쌀까요? 샤넬백이 비쌀까요? 네, 예.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샤넬백보다 더 싸답니다. 예. 지금 비아디의 퀸 플러스가 79,800위안, 하나로 약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샤넬 클래식백이 약 8,800위안 정도 되네요. 이 보니까 훨씬 더 비싸죠. 예. 샤넬 클래식백이 아마 1,65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중국도 3월에 가격 인상했고요. 라지 사이즈는 9만 위안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샤넬백보다 쌉니다. 예, 이런 것들. 흐름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전기차는 다이나믹하게 좀 스타디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 차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이 차가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샤넬백이 비싼 건지 전기차가 싼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원격 진료, 의협 그 총파업 투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원격 진료 상승, 그리고 야놀자 나스닥 7월에 상장 소식 등의 관련주, 그 다음에 오늘 뭐 관련된 석유 가스청 관련주의 하락, 이런 것들도 특징으로 뒤에 있으니까 시내 자료실에서 한번 원고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라 제가 KBS 안 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더 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 여기까지고요. 불금입니다.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시고 주말에 푹 쉬시고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